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변두리의 조용한 다세대 주택이에요. 아들 영만이네는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제 집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죠. 작은 장바구니에 김치와 멸치볶음을 담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꼭 챙겼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조금 멀었지만 손주 얼굴을 떠올리면 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졌네요. 매달 두어 번 정도 손주를 보러 가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창밖 풍경을 보며 우리 손주가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아파트 정문에 도착해서 걸어가다 보면 멀리서도 손주가 보였죠. 베란다에서 할머니 온다고 손을 흔들며 방방 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잠깐의 시간조차 설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면 할머니다. 하는 손주의 외침이 들렸죠.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안기던 손주의 포근한 온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네요. 손주 방에 들어가면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그마저도 귀엽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손주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블록놀이도 했어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며 칭찬해주면 해맑게 웃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점심시간이 되면 제가 가져간 반찬으로 손주의 밥을 챙겼습니다. 손주가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식사 후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로 나갔죠.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손주를 보며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손주가 나비를 쫓아다니며 까르르 웃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봄에는 벚꽃 구경을, 가을에는 낙엽 줍기를 하며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꼈습니다. 손주가 주운 낙엽을 할머니 선물이에요. 하며 건네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서 책을 읽어주었죠. 손주가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귀 기울여 듣던 그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간식 시간이 되면 과자와 우유를 내어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손주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보내는 오후 시간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손주가 아쉬워하며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손주의 말에 답하며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피곤했지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미소 짓게 됐죠. 집에 돌아와서도 손주 생각에 절로 행복해지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손주 자랑만 한다고 놀렸지만 그때는 그저 즐겁기만 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만 생각했죠. 손주의 사진을 보며 잠들던 그날들이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되었네요. 당시에는 이런 행복한 시간들이 갑자기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 내외의 부탁으로 인해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저 가끔 와서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참 그립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갑자기 찾아온 아들 영만이와 며느리를 보고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 한 통 없이 오지 않던 아들 내외였어요. 아들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왠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한참을 서로 눈치만 보더니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집사람이 좋은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서 저는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이 갔어요.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손주를 좀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상했던 부탁이었지만 듣고 나니 한숨이 나왔어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아들 내외의 부탁이 부담스러웠지만 곧바로 거절하기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다시 거실로 나와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그 먼 길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니? 아들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데려다 드릴게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퇴근할 때 모셔다 드리면 되잖아요. 어머님, 진짜 어린이집은 1년도 더 기다려야 해요. 아들도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을 쓰는 건 믿을 수가 없어서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이 들어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들 내외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어요. 제 망설임을 본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한 달만 해보시고 힘드시면 그만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번 시작하면 쉽게 그만두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내외는 제 침묵이 부담스러웠는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월급을 드리려고요. 저는 순간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손주 보는데 월급이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월 300만 원 드릴게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을 생각하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는 제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눈치챘는지 더욱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어머님, 정말 믿을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매일 버스로 30분씩 왕복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종일 손주를 보는 것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게 뻔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의 간곡한 부탁을 계속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제 대답을 기다리며 초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한 달만 해보자. 그 한마디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됐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아들 내외는 기쁜 얼굴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밤새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렇게 저는 인생의 새로운 고난의 시작점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저는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늦을까봐 서둘러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단히 물 한 잔으로 때웠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아침 7시 30분 버스를 타야만 아들네 집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항상 졸음과 싸워야 했어요. 정류장을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하면 이미 시간이 빠듯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허리가 아파 겨우 버텼습니다. 문을 열면 아들 내외는 분주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이는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가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을 하느라 바빴고 영만이는 넥타이를 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는커녕 손주의 아침도 챙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겨우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면 고요한 집안에 손주와 저만 남았습니다. 손주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채로 졸려했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바로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씻지 않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저녁에 해놓고 간 설거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고민했어요. 손주의 아침을 차려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머리도 빗겨줘야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또 식사 준비를 해야 했고 간식도 챙겨줘야 했습니다. 손주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도 쉴 수가 없었어요. 빨래도 해야 하고 바닥도 청소해야 했습니다. 장난감을 정리하고 집안을 정돈하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아들 내외가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인 저녁 7시가 되어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8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고 가끔은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퇴근하고 데려다 준다던 약속은 첫날부터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겼네요. 매번 이런 식의 핑계였습니다. 결국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와야 했어요. 밤늦게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가끔 버스를 놓치면 30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한밤중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제 체력은 점점 바닥을 보였어요. 아들 내외는 제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걸 제게 맡겼어요. 300만 원이라는 약속된 월급을 생각하며 참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힘든 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손주가 얼마나 활발한 아이였는지 말씀드려야겠어요. 가끔 볼 때는 몰랐는데 매일 같이 있게 되니 완전 다른 아이였습니다. 말썽꾸러기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을 쉴 새 없이 뛰어다녔어요. 얘야. 조금만 천천히 다녀. 하지만 손주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했죠. 장난감은 가지고 놀기보다는 던지는 걸 더 좋아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그러고는 장난감 자동차를 벽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아침 식사부터가 전쟁이었어요. 한 숟가락만 먹자. 싫어, 안 먹을 거예요. 숟가락을 들고 1시간씩 씨름을 해야 했죠. 텔레비전 앞에서 잠깐 눈을 떼기만 해도 큰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그 소리에 돌아보면 주방 싱크대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어머나. 거기 위험해. 높은 의자를 끌어다가 베란다 창문으로 기어오르려고도 했죠. 그때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러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 달걀을 꺼내려고 했어요.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이미 달걀 1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또다시 밥 먹이기 전쟁이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이제 지쳤어. 할머니, 나는 안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낮잠 시간은 또 다른 전쟁이었어요. 우리 이제 좀 자자. 싫어요. 놀 거예요. 1시간을 달래도 잠들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전래동화는 싫어요. 텔레비전 볼래요.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금세 깨어나 보챘어요. 간식 시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과자는 먹는 거야. 부수는 게 아니고. 와, 과자 눈이다. 소파에 과자 부스러기를 뿌려놓고 낄낄거리며 웃었죠. 화장실 가는 것도 큰 일이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 저도 갈래요. 안 돼. 할머니 혼자 갔다 올게. 그래도 문을 열어놓고 가야 했죠.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왔어요. 할머니 무릎 아파요?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해. 그래도 손주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짠했습니다. 영만이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금방 올 거야. 하지만 그 근방이 2~3시간이 되는 날도 많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는 피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깨워주신 적도 있었어요. 할머니 종점이에요. 어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월급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할머니 내일도 와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올게. 손주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였어요. 아들 내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중얼거렸어요. 한 달만 더 버티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때는 이 고생이 헛수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일상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다가와도 아들 내외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약속했던 3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저는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 바빠서 잊었나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죠.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영만이를 불렀어요. 영만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영만이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왜요, 어머니?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번에 약속했던 월급 말이다. 그러자 영만이는 갑자기 바쁜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거요? 집사람이 돈 관리를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영만이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준비된 답변 같았죠. 저는 속상한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그래, 물어봐 주렴. 하지만 그 후로도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죠. 답답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고생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돈 때문에 마음고생까지 해야 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도록 영만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바쁘다며 서둘러 나가기 바빴고 저녁에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죠. 결국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손주를 돌봤어요. 하루 종일 마음은 불편했지만 손주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죠.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시계만 보고 있자니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현관문 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제가 늦었죠?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긴 한 달, 그리고 또 일주일을 참았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고생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물어볼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돈 얘기를 꺼내야 한다는 게 참 서글펐어요. 그래도 더는 미룰 수 없었죠. 이대로 또 한 달이 지나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제가 조심스럽게 월급 이야기를 꺼냈어요. 얘야, 지난번에 약속했던 월급은?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돈만 보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약속했던 돈을 달라는 게 왜 돈을 밝히는 게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했잖니. 300만 원. 제가 알아서 드릴 건데 자꾸 보채시네요. 어머님, 제가 지금 회사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드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왜 자꾸 채근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안 드릴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보시는 것도 감사한데 돈 얘기까지 꺼내시니까 너무 속상해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그냥 봐주시던데. 어머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더 크게 보답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상처받아요. 설마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보고 뭐라도 하라는 건가요? 어머니가 이렇게 돈 얘기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에 약속하고 시작한 일이잖아. 내가 언제 그냥 봐준다고 했니? 300만 원 준다고 해서 시작한 거 아니야? 나도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아. 내가 돈이 아깝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라는 거야. 다른 할머니 얘기는 하지도 마. 그건 그 집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 약속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매일 와서 고생하는 게 돈 때문이라고? 막말로 300만 원이면 이런 고생할 필요도 없어. 나는 너희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어머님도 참 저희가 안 드릴 것처럼 그러시네요. 약속은 약속이죠. 근데 독촉하시듯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기분이 안 좋죠. 어머님은 저희를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아니면 돈을 떼먹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들이에요. 어머님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저도 할 말이 많아지네요. 어머님은 손주 보시면서 힘드신 것만 생각하시지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야근도 더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런 저희 사정은 생각 안 하시고 돈 얘기만 하시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더 들어. 내가 너희 사정 모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일찍 와서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근데 약속했던 돈은 안 주고 내가 물어보면 오히려 나한테 이러는 게 말이 되니?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거야. 약속을. 니들이 바빠서 야근하고 주말에 일한다고? 그럼 나는? 내가 매일 이렇게 와서 손주 보는 건 일도 아니야? 너희들 편하자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제는 내가 돈 밝히는 사람이 됐네.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못 듣겠다. 당장 영만이 불러. 오늘 이 일 깨끗이 정리하자. 더는 이런 식으로는 못해. 어머님, 저희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아까우시면 버스비라도 드릴까요? 어머님 체면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돈 얘기하시면 얼마나 보기 좋으세요? 손주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 저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돈에 연연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은 저희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돈 때문에 손주 봐주신 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내가 교통비가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야. 하지만 한 달이면 10만 원도 더 들어간다고. 약속했던 돈은 안 주고. 이제는 내가 돈 밝히는 사람이 됐네. 나는 너의 어려운 사정 생각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게 내가 들을 소리야? 나는 너희가 약속을 지킬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아, 정말 귀찮게 하시네요. 여기요. 이거면 되시죠? 교통비가 그렇게 아까우시다니까. 자, 여기 5만 원, 5만 원. 이제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앞으로 오지 마세요. 차라리 어린이집에 맡기겠어요. 돈 받고 손주 보시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교통비까지 계산하고 계시고 정말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님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시나 봐요. 이제 보니까 저희 앞에서 매번 돈 없다고 한숨 쉬신 것도 다 계산이셨네요? 이게 무슨 돈을 이렇게 던져.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럴 거면서 왜 300만 원 준다고 했어? 나 바보 만들려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당장 영만이 불러. 이 일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자. 나도 이제 진짜 화났어. 돈을 이렇게 던지다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당장 영만이 불러. 저 왔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영만아, 잘 왔다. 너도 이 꼴을 좀 봐라. 너희 마누라가 나한테 한다는 게 이래? 월급은 안 주고 내가 말하니까 10만 원을 던지더라고. 이게 말이 되니? 내가 너희 돈 때문에 여기 온 것도 아닌데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이래? 얘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니 애초에 300만 원 준다고 한 것도 너희가 먼저 얘기했잖아. 내가 달란 것도 아닌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10만 원이면 교통비도 되고 용돈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300만 원 드린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손주 봐주시는데 그렇게 돈 따지시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어머니도 다른 할머니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냥 손주 보는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드리는 대로 받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마누라도 성질이 난 거예요. 저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보세요. 회사 일 하랴 애 키우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는 그냥 손주만 봐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난리세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희도 충분히 어머니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삼시세끼에 간식까지 다 챙겨드리고 저녁에 야근할 때 밥값도 드리고 그런데 자꾸 돈 얘기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많아져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이게 무슨 막말이야? 너가 내 아들이 맞아? 이렇게 나올 거면 애초에 왜 300만 원 준다고 한 거야? 날 속이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밥값은 또 무슨 밥값? 내가 여기서 밥 먹는 대가로 손주를 보는 줄 아나? 나는 너희들 도와주려고 이렇게 매일 새벽부터 와서 고생하는데 이제는 네 마누라 편만 들어? 그래 알았다. 너희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당장 2년 전에 빌려간 5천만 원부터 갚아라.
이자까지 다 쳐서 너희들 믿었다가 이런 꼴 당하니까 이제는 돈 문제도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너가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힘들다며? 그러면 왜 그때는 돈을 빌려간 거야? 사업한다고. 지금 그 돈은 어디 갔어? 너희들 다 벌어서 뭐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야? 당장 5천만 원부터 갚고 이야기하자. 더 이상 너희들 믿을 수가 없다. 어머니, 지금 당장은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영만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몇 달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며느리도 달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애도 생각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기다려달라는 거야? 3개월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주식 투자한 게 있는데 영만이의 말을 자르고 제가 말했습니다. 주식,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볼 거야. 그 말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지금 저희 보고 사기꾼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기꾼 맞아. 300만 원 준다고 해놓고 10만 원 던지고 5천만 원 빌려가서 2년이나 안 갚고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야? 영만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가 남이에요? 왜 이러세요? 남이 아니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으면 진작 법적으로 했어야 했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우리 이러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부터 가볼 거야. 준비하고 있어. 어머니, 영만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죠. 더 이상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 나가지.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자식을 고소하시겠다고요?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5천만 원. 차용증도 있고 300만 원 월급 약속도 증인이 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오늘 바로 소장 접수하시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만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고소하실 거예요? 이미 했어. 어머니,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취하해 주세요.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이제 와서 애를 왜 뜰먹이니? 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러지 말았어야지. 어머님, 돌아가. 이제 법대로 하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법원에서 소장이 발송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영만이 부부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제 결심. 모든 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을 거라는 걸.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강하게 나서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법원 소장이 도착한 그날, 영만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영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장 받았니? 이제 알겠지? 내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5,500만 원. 이자까지 다 계산한 거야. 일주일 안에 갚아. 영만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저는 말을 자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만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친척들한테 연락해봤는데 다들 어렵대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나눠서 갚으면 안 될까요? 안 돼. 한꺼번에 다 받을 거야. 영만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회사 대출도 알아봤는데 안 된대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나는 일주일 안에 돈을 받아야겠어. 며느리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우리 애 학원비도 내야 하고. 애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그동안 내가 애 봐준 거 생각하면 할 말 없지? 영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주식 또 그 소리야? 너 그 주식 때문에 빚만 늘었잖아.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영만이 부부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친가 쪽 친척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니네 어머니한테 그러면 되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300만 원 준다고 해놓고 10만 원을 던져.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이게 말이 되니? 너희 어머니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버스 타고 와서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이가 몇인데 거기다 5천만 원을 2년이나 안 갚아. 니들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 돈으로 뭐 했어? 명품 사고 외제차 탔다며? 어머니 도움 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월급쟁이가 주식한다고 돈을 꼬라박더니 이제는 어머님한테 빌린 돈도 떼먹을 셈이야? 체면이고 뭐고 다 팔아먹었네. 난 너희가 이렇게까지 멀쩡한 정신을 잃은 줄 몰랐어. 내가 듣기로는 며느리가 백화점 다니면서 명품 산다며 SNS에도 자랑하고 다닌다면서 어머님은 버스비 아까워서 힘들어 하시는데 니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잘도 살았네. 그리고 말이야, 어머님 앞에서 돈을 던지다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교육받았어? 우리 집안에서 그런 며느리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나이 들어서 자식 때문에 법원까지 가게 생겼으니 내가 봐도 화가 나는데 당사자는 오죽하겠어. 어머니 돈으로 너희 아들 키우고 너희는 잘 살면서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 그래, 너희는 앞으로 어떤 낯으로 친척들 얼굴을 보려고? 그리고 말이야, 너희 아들은 어쩌려고 그래? 할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나중에 크면 뭐라고 할 거야? 자식 교육도 그렇게 시켜? 이런 걸 보면 정말 요즘 세상이 막 사는 것 같아.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돈만 알고 당장 돈 마련해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 안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미 친척들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꼴을 보셨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희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게 다 어머님 자식 사랑이 지나치셔서 그래. 앞으로는 우리 친척들 모임에도 나오지 마. 그 뻔뻔한 얼굴 보기 싫으니까 돈 갚고 어머님한테 제대로 된 사과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너희들 모르는 사람이야. 오히려 꾸중만 들었죠. 외가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며느리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님, 3년 할부로 해주세요. 이자는 더 쳐드릴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러 왔니? 그럼 1년, 1년이면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하루도 더 기다릴 생각 없어? 나흘째 되는 날 영만이가 회사 사직서를 들고 왔어요. 퇴직금으로라도 갚을게요. 너 미쳤니? 회사 그만두면 어떻게 살 건데?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저도 미치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직서 당장 찢어. 돈은 다른 데서 구해.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친정에서 돈을 빌렸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통장을 내밀었어요. 5,500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됐죠? 저는 통장을 확인하고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어요. 돈을 받고 난 후 저는 아들 내외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어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손주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죠. 이미순 씨,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옆집 김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말도 마세요. 그날 저녁 저는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 앉아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아니, 300만 원을 준다고 해놓고 10만 원을 던져요? 그걸 어떻게 던질 수가 있어요? 할머니들은 하나같이 분개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우리 아들도 맞벌이 한다고 손주 봐달라더니 어머님 잘하셨어요. 저는 참느라 지금도 후회돼요. 이씨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는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이웃집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도 비슷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보라고 하면서 동네 슈퍼주인 최 씨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식이라고 다 받아주면 안 돼요. 물론 손주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그랬죠. 하지만 아들 내외의 뻔뻔한 행동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어느 날 영만인의 아파트 앞을 지나다가 손주를 봤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돌렸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니까요.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뻔뻔한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손주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단호해져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나온 걸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저는 돈 때문에 손주를 본 게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가 먼저 300만 원을 준다고 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손주를 보면서도 참았어요. 그런데 막상 약속했던 돈은 안 주고 제가 말하니까 10만 원을 던지다니. 그것도 모자라 제가 돈만 밝힌다고 하잖아요. 5천만 원도 2년 동안이나 눈 감아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떼먹을 기세였죠. 자식이라고 손주 할머니라고 이용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참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대처하셨을까요?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손주 얼굴은 못 보게 됐지만 적어도 제 자존심은 지켰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라는 이유로, 할머니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 당하지 마세요. 우리도 인생이 있고 존엄성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69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강수진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새 20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민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 민재는 수줍은 얼굴로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한번 보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아들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렜습니다. 주말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처음 며느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예비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화사했습니다. 어머, 참 예쁘구나. 우리 민재가 복이 많네. 제가 칭찬을 하자 수진이는 더욱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재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뿐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아들 내외는 우리 집 근처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어머님, 자주 찾아뵐 수 있어서 좋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의 말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다음에 식사하시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의 약속은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친정 엄마와는 매일같이 만나 쇼핑도 하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어머님,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며느리의 태도를 눈치챘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젊은 애들이 바쁜 거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다는 걸.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배려하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닌가?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작년 12월 초의 일입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가 우리 집에 먼저 찾아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늘 바쁘다며 얼굴 비치기 힘들어하던 며느리였습니다. 친정 행사다, 아이들 학원이다, 직장 일이다. 핑계는 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아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돈들과 함께 강원도 펜션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통나무로 지어진 고급 펜션이라고 했습니다. 객실마다 따뜻한 온돌방에 히노키탕까지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망설이는 제게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이참에 바람도 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제 건강 상태를 잘 알면서도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전 순진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가 마음을 열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행 날짜는 12월 말로 정해졌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며느리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민재 오빠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해외 출장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못 간다네요. 그러면서 여행 준비물을 체크해주고 따뜻한 옷을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겉으로는 참 자상해 보였습니다. 출발 전날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아침 일찍 출발해요. 체크인 시간이 빠르거든요. 여행 당일 아침, 텔레비전에서는 강원도 지역 한파주의보를 알렸습니다.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가 사돈과 함께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4시간이 넘는 운전 끝에 도착한 펜션은 확실히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통나무 집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펜션은 주변 경관도 빼어났습니다. 나무들이 하얀 눈을 이고 있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펜션 주변으로는 산책로도 있었고 멀리 계곡도 보였습니다. 봄이나 여름이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는 그저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며느리가 방 배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105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201호에 묵을게요. 105실은 1층 제일 구석방이었습니다. 펜션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찬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위치였습니다. 짐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밖보다 더 추운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보일러에 대보니 차가웠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야, 여기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방금 관리실에서 연락받았는데 보일러가 고장났대요. 그럼 다른 방으로 바꿀 수는 없나? 죄송해요, 어머님. 다른 방은 다 예약이 찼다고 하네요. 저녁이 되자 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는 매서웠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류머티즘은 추위에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은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통은 더해만 갔습니다. 견디다 못해 며느리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야, 방이 너무 추워서. 어머님, 조금만 참아보세요. 아이고 사돈, 이를 어째?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네 방은 온돌방이었습니다. 펜션에서 가장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바닥은 따끈따끈했고 흰옥기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무릎은 마치 누군가가 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꺾일 듯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허리는 찬 기운에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담요를 둘둘 말고 남은 옷가지를 모두 껴입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겨울 냉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며느리 가족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히 잤겠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밖으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간 지켜본 며느리의 본 모습이 이런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시어머니를 한겨울 냉방에서 재우다니. 이런 며느리의 잔인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에서는 특별히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사돈들과도 대화도 별로 안 했고 추웠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남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남편은 온화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3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자한 선생님으로 통했고 은퇴할 때는 많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알게 된 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2개나 더 있었다는 게 사실이요? 그제야 남편은 펜션 관리인과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아내를 한겨울 냉방에 재운 며느리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음성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문을 두드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서재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펜션 예약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관리인에게 연락해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2개였다는 것, 온돌방을 일부러 피했다는 것. 30년을 교단에 섰소.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못된 학생들도 많이 봤지만 이런 식의 악의는 처음이오.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류머티즘이 주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뻔히 알면서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거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다가도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보, 그러고 보니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요? 고급 펜션인데 보일러가 고장난 방이라니. 남편은 그날 바로 펜션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저희가 묵었던 105실 보일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펜션 주인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더 주면서 보일러를 꺼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말씀드린다면서. 아니, 이럴 수가.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일부러.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있었다는 것도,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것도 모두 며느리가 계획한 일이었던 겁니다. 류머티즘이 있는 당신을 일부러. 남편의 2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행동은 반드시 교훈을 주어야겠소. 그렇게 남편의 조용한 분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여보, 우리 별장 하나 살까 하오. 뜬금없이 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니, 꼭 사고 싶소.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알아보고 있소.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못 본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온화한 남편.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향한 며느리의 잔인한 행동은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필 제주도일까?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여행이 있었던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교직 생활 30년 동안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여보, 다른 데도 아닌 제주도는 왜? 제가 묻자 남편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거기가 제일 더우니까.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좀 다녀와야겠소. 남편은 혼자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주도의 거의 모든 매물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조용한 해안가까지. 특히 옥상이나 옥탑이 있는 건물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중개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옥탑방은 한여름에 찜통이 되는데.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관심을 보였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귀포시 바닷가가 보이는 2층 별장이었습니다. 옥탑방이 있는 구조였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남편은 매매 계약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꼼꼼히 챙기더라고요. 특히 옥탑방의 상태를 세세하게 체크했습니다. 단열은 어떤지, 창문은 몇 개인지, 심지어 한여름 땡볕이 어떻게 드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이 방은 한여름에 온도가 40도는 넘을 거예요. 중개인이 걱정하며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4월 초 드디어 별장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내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은 모두 새 가구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옥탑방만은 달랐습니다. 오래된 에어컨을 일부러 그대로 뒀습니다. 창문도 이중창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에어컨은 왜 안 바꾸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요. 남편의 표정에는 처음 보는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공사가 끝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자 남편은 일부러 제주도를 몇 번 더 다녀왔습니다. 옥탑방의 온도를 재고 에어컨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잘 될 거요. 혼자 중얼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조금 섬뜩했습니다. 7월 달이 되자 기상청에서 폭염 예보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례적인 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있니? 아직 없어요, 아버님. 그럼 제주도에서 보내는 건 어떠니? 제주도요? 응, 내가 별장을 하나 샀거든.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아버님이 별장을 사셨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는 돈 냄새에 예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는 소식에 며느리는 들썩거렸습니다. 아버님, 언제 가면 될까요? 날짜를 정해보자.
갈 거지. 네, 당연히 가야죠.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소. 여보, 기다려보시오. 이제 시작이오. 남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하나 준비한 복수국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며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여름 찜통 더위 속의 옥탑방에서 강원도에서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이제는 며느리가 느껴볼 차례였습니다. 제주도의 한여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바깥 온도는 이미 35도를 넘어섰습니다. 들어가자. 남편이 별장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서자마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좋은 곳을? 남편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방 배정 시간이 다가오자 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희는 이 방으로 할게요. 늘 그랬듯 가장 좋은 방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옥탑방을 써라. 네, 옥탑방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거든. 남편의 말투는 한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왜? 마음에 안 드니? 아니, 그건 아닌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별장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짐을 들고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옥탑방 문을 열자마자 후덥지근한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마치 찜질방 같았습니다. 어머나. 여기 너무 더워요. 며느리가 급히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이상하네. 에어컨에서는 덜컹거리는 소리만 날 뿐 찬바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아래층으로 내려와 항의하는 며느리. 남편은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네. 더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에이, 설마. 남편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에어컨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장이구나. 그러니까요.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 글쎄, 남편이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잤던 방보다는 낫지 않나?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영하 15도였지. 보일러도 안 되는 방에서.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거긴 비어있는 방도 있었는데. 그렇지. 며느리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저... 유머티즘이 있는 사람을 차디찬 방에 재우다니.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너무하지 않았나? 며느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가 한번 느껴보는 거야. 아버님. 거기서 3일 동안 지내보렴. 3일이요? 우리도 3일을 그렇게 보냈잖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옥탑방의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깥 공기는 더웠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찾아와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잘 생각해봐. 네? 그날 밤 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아버님, 겨울에 너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 알겠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옥탑방의 온도는 밤이 되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뒤척였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부어오른 얼굴로 내려온 며느리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잘 잤니? 아버님, 제발.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찜통더위 속에서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겨울 냉방에서 떨었던 제 마음이 이제야 며느리의 가슴에 와닿았을 테니까요. 남편의 조용한 복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훈이 더 크다는 걸 며느리도 저도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재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이틀 뒤 민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아내의 일로요.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실 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가 알고 있었다고? 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 핑계를 대고 어머니와의 약속은 항상 미루고 그랬었니? 특히 그 강원도 여행. 민재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빈 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보일러 고장 난 방을 들인 거.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도 아무 말 못했어요. 민재야.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아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하신 일 정말 잘하신 거예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너도 놀랐겠구나. 아니요. 오히려 통쾌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민재는 이미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도 이제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그래도 네 아내인데. 아내라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눈 감아줄 순 없죠. 민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잠시 말을 멈추던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큰 고민을 안고 살았는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확실히 지켜볼 거예요. 민재야. 아버님 덕분에 이제야 할 말을 하게 됐네요. 그날 저녁 며느리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재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 있잖아. 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단호한 대처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많이 놀랐나 봐요. 민재가 제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그러실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며느리는 한동안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추석이 다가오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어떠세요?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며느리는 명절마다 친정에 가느라 바빴거든요. 갑자기 왜?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추석날 며느리의 집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는 고풍스러운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앉으실 의자예요. 류머티즘이 있으시니까 편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방도 특별히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방은 온도 조절을 가장 쉽게 하실 수 있게 해뒀어요.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지난번 일을 겪고 나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일부러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소화가 안 좋다고 하셔서 기름기 적게 했어요. 명절 내내 며느리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고 마치 친딸처럼 저를 보살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이렇게 잘 해주니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며느리 구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명절이 지나고 며느리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김치를 담가주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약속을 잡았습니다. 같이 미용실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함께 미용실도 가고 시장도 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남편의 생신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미역국을 끓이더니 아버님, 이제는 제가 아침상을 차릴게요.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많이 부족했죠? 남편은 말없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잘하면 되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겨울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더욱 저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따뜻한 양말 사왔어요. 이거 신고 주무세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제주도에서의 일이 있은 지 1년이 되어 가네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겨울에 시간 되세요? 왜? 그때 그 강원도 펜션에 다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을 겁니다. 그곳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수진아.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잖아요.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하고 싶어서요.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가보자고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겨울.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 전부터 꼼꼼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건강 때문에 특별히 온돌방을 예약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방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따뜻한 201호실이에요. 작년에 며느리 가족이 묵었던 그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펜션에서 제일 따뜻하대요. 방에 들어서자 훈훈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미리 보일러를 켜놓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불도 2개 준비해뒀어요. 방 구석구석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무릎은 괜찮으세요? 따뜻한 찜질팩도 가져왔습니다. 유머티즘이 있으시니까 더 따뜻하게 해드려야죠. 창가에는 방풍 비닐도 붙여놓았더군요. 혹시라도 찬 기운이 들어올까 봐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많이 달라졌지요. 정말 달라졌어요. 가끔은 매서워질 필요도 있나 봅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배웠죠. 뭐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주기만 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걸. 그랬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단 한 번의 단호한 대처로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여보, 니네, 당신 덕분이에요.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난 그저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해서. 그날 밤 펜션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작년엔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덕분에 제가 깨달았거든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겨울, 같은 장소. 하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단호함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겨울이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처럼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얼어붙은 마음도 녹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때론 서툴고 아픈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20해 동안 맺혔던 마음의 눈물이 단 하루의 뜨거운 교훈으로 녹아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참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한 방울의 독함이 오히려 관계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단호함도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때로는 매서워야만 진심이 전해진다는 것을. 남편의 지혜로 시작된 작은 복수는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감돕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꽃처럼 피어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나무처럼 자라났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때론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도 필요했나 봅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족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영원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